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뭐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사업이 망한 분들은 이웃들과의 교류나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 혼자 이렇게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SNS 같은 거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더 들죠. 그래서 예전의 생존불안과 달리 오늘날의 생존불안은 고립적 생존불안입니다. 네. 완벽하게 고립돼서 혼자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당해서 이겨낼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너무 이게 강렬하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징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분을 드디어 모시게 되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모시게 되었는데요.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님이신 김태형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썼던 책이 저희가 지난번에는 한국인에게는 우리가 있다.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있다. 예. 그거를 아주 제가 이제 감동적으로 잘 읽었고 네. 그 다음에 나온 책들은 사실상 되게 힘들더라고요, 읽기가.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 예, 지금 이 가짜사랑 권한 사회도 그렇고 읽는데 몇 번 접었어요. 예, 풍요 중독 사회도 조금 읽기 힘들었는데 이 책도 조금 읽기 힘든. 왜냐면은 내용이 맞는데 그런 현실이 좀 답답하니까 책을 읽다 좀 답답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었던 그 오징어 게임이 엄청난 히트를 쳤었나? 한국에서만 히트를 쳤던 게 아니고 세계적인 히트를 쳤는데, 근데 사실상 뭐 영화 자체를 보면은 엄청난 스펙타클이 있거나 뭐 역사적인 엄청난 대작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스포츠 감동이라든가 뭐 이런 요소가 아니고 사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음산했었습니다. 우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대히트를 쳤고 한국에서 나오는 그 OTT 중에 최고로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적인 현상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동서양을 또 다 아울러서 히트를 쳐가지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를 그 어떤 사회상의 반영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신자유주의를 날카롭게 풍자한 드라마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는 이제 반향을 일으켰다고 보거든요. 사실 80년대 서구 사회에서부터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환이 시작되고 한국은 9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은 거의 자본주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신자유주의 체제하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신자유주의의 특징이 개인 간 경쟁이 기본이고 또 개인 간 경쟁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진행되냐면 승자독식의 규칙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징어 게임은 어떻게 보면 그 정확하게 좀 풍자를 했어요. 개인 간 경쟁, 승자독식, 한 명만 살아남고. 근데 그런 류의 게임들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아니 영화들은 예를 들면 일본에서 나온 배틀로얄, 초청계, 그다음에 뭐 헝거 게임 같은 미국 영화들. 그러니까 승자독식을 주제로 다룬 영화나 드라마는 굉장히 많았는데 오징어 게임의 특징은 뭐냐면 그 승자독식 게임에 참가하면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고 또 나름대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싸워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다 파괴되는 이런 것들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순간순간 자기가 매력을 느끼는 부분은 다른 데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어떤 히트를 친 거 아니냐. 또 드라마가 나온 시점도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상당히 극에 달해서 사람들이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드라마가 적절한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또 한 번 큰 히트를 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영화가 사실상은 완전 비현실적인데 근데 너무나 비현실적이지만 그게 현실의 완전 반영인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순간 이거는 현실이구나. 내가 사는 현실이구나.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내가 당장 게임에 참여해서 죽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내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적자생존 마냥 남을 안 죽이면 내가 죽고 내가 살려면 남을 죽여야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극화돼서 좀 심하게 드러나긴 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게임을 시키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점도 다른 드라마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위에서 지켜보면서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 게임을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다. 우리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저항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싸우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사람들한테 암시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라고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다들 생각하면서 몰입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책 그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에 보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가? 사실상은 우리가 인류 문명 최고조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풍요의 기준으로 보자면.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과거에 그 귀족들조차 누리지 못했던 예를 들어 과거 음악 좋아하는 귀족들이 했던 얘기가 내가 그런 극장에 안 가고도 내 집에서 이런 네. 오케스트라 음악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거를 사실 우리가 이어폰 한 번만 꼽으면 그렇죠. 거의 무료로 네. 뭐 별로 돈 안 들이고도 네. 들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풍요 속에 있는 맞습니다.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얘기하기는 우리는 불안 속에 헤매고 있다. 그 불안이라는 건 하나는 생존 불안이고 하나는 존중 불안이다. 네. 이렇게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생존 불안은 뭐고 존중 불안은 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존 불안은 생활과 관련된 불안이죠. 사회생활을 하는데 먹고 사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네. 계속 돈 걱정해야 되고 아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떡하지? 뭐 내 노후는 어떻게 되지? 이 불안이거든요. 네네. 잘못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없게 되고 죽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것과 관련된 불안, 이 생존 불안이고 존중 불안은 남들한테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존중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 이 두 가지 불안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옛날에 훨씬 심했을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죠. 과거에 가난했던 시절에 보릿고개 있고 이럴 때 사람들 생존 불안 겪었을 것이고 또 그 당시에 말씀하셨듯이 귀족도 있고 뭐 귀족들이 평민들을 존중해 줬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노예주가 노예를 존중했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었는데 지금이 훨씬 더 심하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악화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게 하나씩 비교를 하자면 네네. 생존 불안이 과거에는 공동체가 그런저런 살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평민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을 비유하자면 과거에는 줄다리기 시합을 하던 시절 네네네. 그런 게 사회의 운영 규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단 간 경쟁. 이 집단 간 경쟁을 하게 되면은 우선 자기가 소속된 팀이 있거든요. 네네.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웃이나 동료도 있는 것이고 또 연대와 단결의 대상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운동회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두 팀으로 나눠서 이제 경쟁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격차도 별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운동회 때 1등, 2등 다 상품이 있잖아요, 보통. 네네. 네, 그리고 이 격차 별로 안 커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안 싸워요. 네네. 오히려 하나라는 의식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간 경쟁 사회에서는 사회 분열이 심각하지 않다. 적어도 계급 내에서는. 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때 생존 불안을 겪는다면 사람들은 같은 팀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걸 겪습니다. 네. 그래서 집단적 생존 불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굶주리면 같이 굶주리고. 그렇죠. 예를 들자면. 네. 예를 들면 흉년이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 다 두 끼 먹는 거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 고통, 두 끼만 먹어야 되는 고통을 나만 겪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다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고통을 이웃과 얘기할 수가 있고, 와, 우리 왜 이렇게 농사가 안 된 거야? 너무 힘들어. 그러면 힘내자. 뭐, 내년에는 농사 잘 지어서 잔치 한번 하세. 이러면서 그걸 이겨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과거의 생존 불안은 다들 공동체 속에서 이웃들과 같이 겪었기 때문에 네. 비교적 극복하기가 수월했어요. 네네네. 지금보다는. 근데 지금은 혼자서 겪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비유하자면 줄다리기 시합이 아니고 이제 구슬치기 시합을 하는 거예요. 1대1로. 네. 내가 소속된 팀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사랑을 할 만한 이웃과 동료도 없고 단결과 연대의 대상도 없고 세상에 완전히 홀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 되죠. 그 과정에서 생존 불안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한 마을에 사람들이 다 두 끼를 굶고 있는 상황이라도 이웃들하고 알고 지내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나만 두 끼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들 두 끼를 먹으면서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이 없이 나만 이렇게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뭐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사업이 망한 분들은 이웃들과의 교류나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 혼자 이렇게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SNS 같은 거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더 들죠. 아, 그렇죠. 이게 참, 예. 그게 참, 서로 친해지려고 SNS 했다가, 네. 보통 자기 잘난 모습을 자꾸 찍다 보니. 맞습니다. 오히려 더. 예. 적어도 친구 중에 하나가 꼭 그렇게, 꼭 그럴 필요 없는데 꼭 사진 뒤편에 뭐 명품 백 하나씩 놔두고 찍는 애가 있었어요. 네. 저는 요즘 SNS 그런 거 안 하, 인스타그램이나 그걸 안 하는데, 페이스북이나. 네.
그 친구가 모임 나오라고 하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네. 놀랍게도. 자기과시 그다음에 네. 행복 전시용으로 SNS를 쓰는 사람이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런 뉴스나 SNS를 접하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사람 다 잘 사는데 행복한데 네. 나만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 같다. 청년들도 사실 상담하면 다 그 얘기하거든요. 자기 혼자 겪는 고통이라 생각해요. 나머지 청년들은 다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근데 어쨌든 고립돼서 혼자 이걸 겪다가 의존할 사람도 없고 뭐 고통을 호소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 몸부림치다가 네.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자살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 때 같이 힘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느냐? 맞습니다. 그렇지 않느냐? 그렇죠. 이게 천지차이. 갑자기 듣다가 보니까 떠오른 장면이 있었어요. 그 오징어 게임 아까 그 구슬치기 말씀하셨는데 같이 할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같이 했었는데 마지막 구슬치기 하면 그렇게 따르던 할아버지를 배신하죠. 네, 속이잖아요. 이정재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맞습니다. 공동체가 있을 때만 해도 줄다리 시합할 때만 해도 그 팀 적어도 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양호해요. 할아버지하고 잘 지냅니다. 이정재 착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잘해주는데 1대1 구슬치기에 들어가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정재도.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지금 오징어 게임이 히트쳤던 자리가 그거군요. 내가 여기서 잘 지내고 싶지만 그렇죠. 난 너하고도 잘 지내고 싶고 그게 나의 인간 본성이지만 네. 근데 내가 여기서 당신한테 양보하면 난 죽어. 그렇습니다. 그게 불안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정재 속이잖아요. 속이고 돌아서 울어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거기 살아남아서 우승해서 엄청난 상금을 받았지만 이정재는 죄의식에 시달려요. 그래서 2등한테 네.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맞습니다. 돈다발을 갖다 준 그렇죠.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계속 방황하죠. 인간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려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드라마에서도 보여주지만 집단 간 경쟁에서 개인 간 경쟁으로 넘어가면 이 생존 경쟁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혼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죽는다는 것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시골에서 농사짓다 도시에 올라와서 취직한 청년이 잘렸다. 그럼 집으로 갑니다. 옛날에는 70, 80년대는 집으로 가면 어머니가 이제 반겨주시죠. 나 잘렸어요. 그래도 아유 뭐 어때 좀 쉬다 가 이게 몸으로 일하면 또 먹을 게 나오긴 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 고향 친구들도 반겨주고 술도 사주고 힘내라 그러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회복돼요.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래 다시 올라와서 일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똑같은 상황이라면 그 청년은 집에 못 내려가요. 가족 관계도 옛날보다 훨씬 나빠졌기 때문에 개인 간 경쟁 시대가 되면서 집에 가면 어머니한테 혼납니다. 너 무슨 낯짝으로 와서 잘리고 그 옆집에는 검사를 했대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안 가게 낫죠. 고향 친구들도 별로 반겨주지 않아요. 이제 친구를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잘린 그 고통을 혼자서 감내합니다. 그래서 방에서 혼자 계속 취직 자리 알아보다가 자기소개서 쓰고 그러다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아픔을 나눈 공동체가 부재하는 게 사회적으로는 맞습니다. 엄청나게 큰 문제인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생존 불안과 달리 오늘날의 생존 불안은 고립적 생존 불안입니다. 완벽하게 고립돼서 혼자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당해서 이겨낼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너무 이게 강렬하거든요. 오징어 게임은 죽은 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공포랑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건. 사람이라는 게 원래 본성적으로 혼자 떨어져 있으면은 죽는 거나 다름없는 존재인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혼자 떨어졌는데 누군가가 생존은 보장해 준다 하면 좀 난데 생존도 보장이 안 된 상태. 내가 열심히 일하거나 뭐 해서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밥 먹고 살 수가 없다. 이런 상황까지 겹치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사람들이 가끔 가져야 할 고독이라는 개념과 외떨어져서 홀로 됐다는 느낌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늘과 땅이네요.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 예를 들면 뭐 무인도에 배가 난파돼서 갔는데 여러 명 친한 친구들이 한 20명 갔어요. 그 상황에서 친구들하고 맨날 같이 지내다가 야 잠깐 나 따로 있게 해줘 하고 혼자 간 거하고 같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수명이 같이 가면 아무래도 그 고난을 이겨내기가 수월해요. 근데 혼자 가면 그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각각의 개인들이 처한 고립적 생존 불안은 마치 무인도에 혼자 들어가서 야수들하고 상대하는 듯한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지어질 때 혼자 독거하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다. 맞습니다. 뭐 성경 처음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독거하는 게 보기가 좋지 않아 짝을 준다. 뭐 이러면서 뭐 갈빗대로 사람을 만들고 뭐 이러는데 인간의 그런 종교서 책에서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본성지어져 있는 네, 존재 맞습니다. 특성인데 그게 신자유주의와 현대사회에 오면서 그 본성을 깨는 거죠. 깨는 제도가 도입된 거죠. 예. 그래서 생존불안 말씀드렸고 존중불안도 과거보다 훨씬 심각해졌는데 어떤 분들은 과거에는 노예제도 있었고 뭐 봉건제, 신분제도 있었는데 어떻게 존중불안이 더 심해졌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과거의 존중불안은 계급 간에 겪는 겁니다. 양반한테 평민들이 모욕당하는 존중불안이에요. 네네. 양반 평민들끼리 서로 모욕을 주는 일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모욕을 안 당합니다. 네. 존중을 받아요. 그러니까 마치 아까 그 줄다리기 시합할 때 같은 팀 사람들이 친하게 지냈다고 드라마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서로 막 무시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존중해 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존중을 받아요. 잘났다고 떠들면 오히려 소외되죠. 맞습니다. 예, 제가 그렇죠. 작은 마을 공동체에서 보니까 이게 자기 잘났다고 자기 돈 좀 많다고 뻐기면 이게 완전히 맞습니다. 공동체에서 이렇게 밀려나게 돼 있더라고 문화가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예전부터 공동체 사람들끼리 잘 지내는 편이란 말이죠. 이 안에서는 존중불안을 심하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 양반을 만나거나 그 집에 하인으로 간다든가 네네네. 접촉했을 때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건 일상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피 가능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한국의 재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이 재벌한테 존중불안 잘 안 느껴요. 왜냐면 만날 일이 없어요. 일단 네네, 접촉 불가능이니까. 네네. 안 만나면 돼요. 그리고 굳이. 네. 그런데 문제는 같은 보통 사람들, 아까 줄다리기 할 때 만났던 사람들 있죠. 네. 그 사람들이 경쟁 대상이 돼 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서로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그 중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서열 경쟁인데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걸 자꾸 얘기합니다. 무시를 하고 과시를 해요. 네. 그래야 자기가 서열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개인 간 경쟁에서 승리를 표현하려고 기를 쓰죠. 이 과정에서 개인 간 서열 경쟁이 시작되는데 네. 돈을 더 벌어서 올라가려는 서열 경쟁도 있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한테 과시해서 올라가려는 심리적 서열 경쟁도 강력하게 벌어집니다. 네. 이 두 가지가 개인 간 관계에서 침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쉽게 하면 구슬치기를 하면서 네. 욕도 하는 거죠. 너 같은 놈이 뭐 늙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넌 대학교도 못 나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가. 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존중 불안이 일상화됩니다. 내 주변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재벌이 나를 무시한다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네. 옆에서 만나서 부딪히는 사람들,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공격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존중 불안이 회피 불가능해지고 만성화되고 일상화됩니다. 좀 통속적인 비유를 들자면 뭐 재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신경 안 쓰지만 그렇죠. 동창회 갔는데 친구가 날 무시했다. 너 아직도 그러고 사니? 이러면 열받아서 잠도 안 오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런 선전이 하나 있었죠. 어떻게 사느냐는 물음에 대답 대신 그랜저를 보여줬습니다. 네네네. 그런 걸 한번 친구가 보여줬다. 과시를 했다. 마음 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회피가 불가능하니까 겁이 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동창회 가면 또 그런 일을 당할까봐. 학교 선생님 만나러 갔다 무시당할까봐. 길 가다가 사람들이 날 무시할까봐. 이런 식으로 일반 보통 사람들에 대한 네. 존중 불안이 생깁니다. 이 존중 불안은 만성화되고 피할 수가 없고 일상화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보통 심하게 안 해요. 네. 그래서 존중 불안이 과거에 신분제 사회보다 더 높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네네네.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끼리 살 때는 그런 걸 안 느꼈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도 느끼는 존중 불안을 네네. 시달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요게 이제 뭐 오징어 게임에서는 서열이죠. 이기는 쭉 올라가면서 그래서 네네네. 우승자로부터 내려오는 이 서열 경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인간관계를 너무 많이 파괴해서 존중 불안이 심각화되었다. 그래서 예전보다 생존 불안, 존중 불안의 수치가 비할 바 없이 높아졌다. 네. 이건 통계로도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회의 경우 40여 년 전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환했던 40여 년 전부터 불안 수준이 치솟았다. 라는 자료들이 지금 많고요. 네. 한국은 90년대부터 그 자료들이 나오죠. 공이 개인 간 경쟁으로 전환되면서 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생존 불안, 존중 불안이 심각할 정도로 높아졌다라는 네. 것이 확인됩니다. 이 그 책에서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자존심이 이렇게 상하고 이런 문화들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이 그래도 사람이 자존심을 잘 지키려면 어려서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내용도
네. 서술을 해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어려서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면 향후에 어른이 되어서도 뭔가 좀 병리적 현상들이 나타난다. 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아동기가 어떻게 돼야 성인기 때 온전한 인격체가 될 수 있을지도 좀 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존심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네. 자존심의 기초가 딱 끼는 시기가 뭐 7, 8세 이전으로 보통 학자들은 보고 있고 네.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자존심이 형성되는 뭐 자존감이라고도 합니다. 그 형성되는 시기는 7, 8세 이후부터 네. 두 단계로 보통 구분합니다. 어. 근데 기초라는 것은 다 누가 생각해도요. 기초가 부실하면 그 위에 좋은 건물이 지어지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물론 이제 기초가 아무리 튼튼해도 좋은 건물을 못 지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기초가 부실하면 그 이후에 좋은 건물을 짓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이 어린 시절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건강한 사랑, 그러니까 뭐 진짜 사랑이죠. 네. 다시 표현하면 진짜 사랑은 뭐냐면 존재만으로 사랑받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인간이잖아요. 그거 자체만으로 사랑받는 거예요. 네. 아무 조건 없이. 근데 이런 사랑을 주지 못하고 조건부 사랑을 한다. 공부를 잘하면 사랑을 주지만 못하면 안 준다든가. 말을 들으면 주지만 안 들으면 안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한다. 네. 그랬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 진짜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네. 최소한 그 정도의 신념은 생기거든요. 나는 부모님한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아이다라는 신념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게 자기의 가치감이에요. 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게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와요. 마음속에. 그래서 아동기까지 그게 있단 말이죠. 예.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아이야.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게 형성된 조건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요. 네.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다음부터 중요한 것은 사회적 평가인데요. 네. 사회적으로 평가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예를 들면 뭐, 너 되게 못생겼다. 그러면 충격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어려서부터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 특히 부모님이 너무 귀엽다, 너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해, 그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주관적인 거니까. 그렇지. 부모님의 그 평가는. 네. 어쨌든 자기는 잘생긴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는. 네, 사회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사회 나왔는데 못생겼다 그래 자꾸. 그럼 걔가 좀 못생겼나 내가? 그 정도로 타격받는 수준. 그렇죠. 큰 타격을 안 받아요. 네네. 그래, 에이, 뭐 그래봤자 난 잘생겼어 사실. 무의식에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주눅이 드는 게 아니고 못생겼는데도 열심히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그러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친구들이 쟤는 못생겨서 참 매력적이야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자존심이 잘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외모가 아주 출중한다 하더라도 어려서 부모님이 사랑도 안 주고 맨날 아유 뭐 못생겨가지고 사실 잘생겼는데 그렇게 얘기한 부모들도 있어요. 있어요. 저 실제로 봤어요. 저 상담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이쁜 여성이 왔는데요. 예. 외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생겼다고. 어렸을 때 그 외모 컴플렉스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되게 이쁘신데 왜 그러냐. 이 고등학교 때 사진도 안 찍었습니다. 이분이. 졸업사진. 창피해서. 그러니까 전혀 그 외모에 대한 자각이 없고 그런 얘기를 해주면 다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예. 네.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릴 시절에 그렇게 지지를 못 받고 뭐 외모에 대한 품평을 안 좋게 들었을 때 초등학교 딱 들어갔네요. 들어갔더니 평가가 이상하게 좋아. 그 전까지 부모님 한 번도 예쁘다 한 적이 없는데 사람 보는 사람마다 너 이렇게 이쁘냐 너 배우 해라 뭐 안 믿어요. 잘 못 믿어요. 또 만약에 그런 사람이 네. 누군가에 너 못생겼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충격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예. 그래 나는 이런 예. 못생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아동기 때까지의 사랑은 거의 면역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 뒤에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사회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서 그 기본기가 얼마나 좋으냐가 크게 좌우한다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정재영 전 회장 이 경우 어릴 때 아버지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분인데요. 그렇군요. 이 아버지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배짱이 보통 좋은 게 아니잖아요. 겁이 없어지는 거지. 겁이 없어요. 내 뒤에 든든한 빽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죠. 거의 그 급이에요. 예. 포스를 느끼면서 사는. 네. 그러니까 야, 하면 되지. 뭐 해봤냐? 이분이 제일 처음 한 사업이 뭐 자동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 외제 자동차를 수리해 파는 정비업소를 시작했는데 화재가 나서 홀라당 탔습니다. 그게. 네.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막 상당 정도 좌절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채업자한테 그걸 빌려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채업자를 또 찾아가요. 돈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낯짝도 두껍지 생각할 거 아닙니까? 사채업자가. 네, 그렇죠. 뻔뻔하게 저게. 홀라당 다 태워놓고 내 돈 다 날려놓고 또 와서 빌려달라 그래? 그래서 뭐라 하니까 정주영 회장 하는 말이 걸작이죠. 나한테 돈을 안 빌려주시면 그거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러냐, 원금을. 빌려주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아 이게 보통 놈 아니다 이거. 빌려주면 갚겠다 싶으니까 다시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 아버지한테 거절을 안 당해서 그래요. 어릴 때.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애들을 잘 키우는 최고의 방법은 어렸을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야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동기까지. 아니 그리고 조건을 달 이유가 없어요. 사실 아동기까지.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뭐 도덕적 행동을 합니까? 사회생활을 합니까? 집안에서 부모 관계만 있는 건데요. 네. 지지를 해줘야죠. 사랑을 주고. 하긴 뭐 칭찬 몇 마디로 애들이 정말 좋아지고 칭찬으로 인생이 바뀌거나 인생의 항로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보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뭐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분위기니까 근데 제가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가끔씩 어머니한테 물어보죠. 엄마 나 공부 잘하는 게 좋아? 건강한 게 좋아?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건강이 최고지. 공부는 나중이야. 맨날 그러셨어요. 네. 제가 그거를 제 기억상으로도 10번 이상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고마웠던. 좋죠. 예. 좋은 영향을 줬겠죠. 그러니까 아 공부 좀 못해도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나는 괜찮구나. 그렇죠. 그게 저한테는 지금까지 굉장히 그 뭐랄까 말씀하신 대로 자존감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예전 부모들은 공부 좀 못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뭐 처리하거나 압박을 가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집단 간 경쟁이었기 때문에 불안이 지금보다 덜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의 부모들은 자기가 불안이 너무 심해요. 고립적 행동 불안, 만성적 존중 불안 이걸 겪기 때문에 부모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애들 잡아요 막. 공부하라고. 이 책 처음에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사실 가정이 파괴됐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톤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결국 그렇게 된 게 부모들이 불안해서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불안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조건부 사랑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유럽만 해도 어릴 때 자녀들한테 공부를 강요하거나 공부를 가지고 자꾸 평가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졸업하면 대충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다 평가도 뭐 존중도 받을 수 있고.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는 걸 부모들이 아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애가 어릴 때부터 뒤처지면 나중에 사회생활할 때 먹고 살 수도 없고 사람 대접도 못 받을 것 같은데 이 불안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쪽의 강박관념이 이제 바뀌는 거고. 애들은 공부하기 싫어하거든요. 누가 공부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어릴 때 놀고 싶지. 노는 게 좋죠. 그럼요. 저는 뭐 지금도 여름이 좋아요. 왜냐면 해가 길어갖고 오래도록 놀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어릴 때 내내 놀았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까지 공부한 기억이 없어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 그거를 공부를 시키려고 그래요. 애들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뭘 갖고 조종하느냐? 때리지 않을 경우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이에요. 조건부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하면 사랑을 주고 안 하면 안 줘요. 그럼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이 거의 목숨을 건 존재잖아요. 어릴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부모가 조종하는 걸 못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한테 따라가게 돼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사랑을 못 받았다고 느끼죠. 나는 존재 자체로는 사랑을 못 받는 거고 공부를 잘할 경우에만 사랑받을 수 있어. 조건부 사랑만 받는다. 그러니까 조건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받았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건 심리학적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칭찬받은 게 아니고 내가 한 성과물에 대해서 칭찬받은 거야. 맞습니다.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의 성과. 그럼 성과가 안 나오면 나는 칭찬 못 받고 사랑 못 받는다는 의식이 생기죠. 그래서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 아이도 그 불안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1등을 못하면 이 사랑은 철회될 거야. 부모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도 성과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잃으면 평가가 없어질 것이고 사람들이 날 싫어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는 사람은 망해도 괜찮아요. 사업하다. 아까 정주영 회장처럼. 망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내 평가와는 관련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의 실패이고 한번 다시 도전해서 성공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신세대하고 회사에서 생활을 해보면 진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은 사회에 나와서 보면 중요한 거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사람을 어떻게 북돋우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인간관계 푸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잘 놀아서 게임이나 놀이를 통해서 상대방하고 이렇게 어떤 거래 니고시에이션이잖아요. 맞습니다. 게임의 상당 부분이 예. 애들하고 놀이하는 것들이 니고시에이션이잖아요. 네. 예, 얘가 어떤 애인데 나는 얘하고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을까? 네, 협력도 하고요. 예, 협력도 하고 갈등도 겪고. 갈등, 경쟁 뭐 이게 네, 다 섞여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다. 예. 그 훈련을 어려서부터 하면서 커야 되는 거야. 원래. 네. 이제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게 부족하죠. 예. 네, 절대적으로 어릴 때부터 공부만 해가지고 예.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음. 제일 어려워하는 것도 젊은 세대가 사회적인 관계 맺는 대인 관계 맺는 걸 제일 어려워합니다. 근데 또 역으로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그거예요. 친구가 없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 이걸 제일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근데 그걸 방법도 모르겠고 자신감도 없어요. 아니 뭐 섬에 사는 것도 아닌데 서울에 사는데 어떻게 사람이 없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사람을 사귈 줄도 모르고 요즘의 젊은이들은 놀랍게도 예를 들면 20대 중반 뭐 이런 친구들 와서 제가 상담한 친구들 보면은 친구 하나도 없습니다. 아 정말 외롭네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 놀이 친구도 없고 중고등학교 때도 친구를 못 사귀어요 요즘에 잘.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세대만 해도 친구가 대체로 고등학교 친구가 많았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워낙 친하게 잘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친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중고등학교 친구 잘 못 사귀어요 애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친구 하면 초등학교 친구들이고 거기서 못 사귄 애들은 친구 없어요. 그러니까 바뀐 거죠. 이제 중고등학교는 친구를 사귀기에는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친구들 잘 생각 안 나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 생각나요. 네. 중학교 때까지 진짜 신나게 놀았거든요. 네, 네. 고등학교 때는 이제 입시가 딱 걸려 있으니까 도서관 가는 기억밖에 안 나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게 세대에 따라서 이게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하늘선이.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 친구를 못 사귀면 거의 친구를 못 사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아요. 진짜 사회적으로도 이거는 큰 문제네요. 문제죠. 예. 그 친구들이 일단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데요. 대인관계를 못하는데 연애를 잘하겠습니까? 연애도 대인관계인데요. 그러네요. 예, 얘 연애 잘 못해요 당연히. 좀 시작해도 오래 못 가요. 저는 이거 회사 경영에도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회사 경영에도 문제죠. 전 우리 김태형 소장님 만날 때마다 와 이건 완전 경영적으로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형제 많이 있는 집안에 자라서 막 우당탕탕 하면서 자란 애들은 여기 와서도 넙죽넙죽 잘 지내. 잘 지냈죠. 근데 저렇게 외롭게 태어난 애들은 갈등 문제가 생겼으면 되게 힘들겠다. 그게 요즘 느껴지는 게 어디냐면 학폭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심각하죠. 학폭을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많은 경우 학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부모들끼리의 싸움이 돼가지고 네. 그냥 우리 때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일 없이 뭐 그냥 전학 조치, 강제 전학, 퇴학, 정학 우리 어렸을 때 정학 같은 거 하면 정말 엄청나게 큰 일인데 너무 쉽게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학폭의 성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학폭은 그러니까 소위 아웃사이더 애들, 못 사는 애들이 주로 학교 폭력을 저질렀고 걔네들이 폭력의 대상도 같은 반 친구들이 별로 라기보다는 바깥쪽이에요. 나가서 다른 학교 애들하고 싸운다든가 이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의 학폭은 그렇게 가난한 집 아웃사이더들이 되는 게 아니고요. 부모들이 빵빵한 애들이 학폭의 주체가 돼요. 백그라운드가 있는 아이들. 그래서 쉽게 하면 사회의 권력 관계가 학교로 투영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얘들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옛날에 그 깡패들하고 달라요. 옛날 깡패들은 좀 착한 데가 있었어요. 그래도 좀 잘해주고 뭐 하면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편이었어요. 같은 반 친구들하고 나가서 나쁜 짓 해도. 지네들끼리는 의리도 있죠. 네, 의리도 있었고. 근데 요즘의 학폭 애들은 그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 잘 묘사했지만 자기들끼리도 내부에 서열이 있고요. 괴롭히고 또 괴롭히는 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폭을 저지른 애들은 처벌도 잘 안 받아요. 백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학폭이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문제죠. 그렇군요. 야, 참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저는 네. 과거로 전면적으로 회귀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돌아갈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최소한 네. 이 개인 간 경쟁의 규칙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집단 간 경쟁 정도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이 개인 간 경쟁을 집단 간 경쟁으로 바꾸는 방식은 뭐 지나친 성과급제, 업무 평가, 직무 평가제, 그 다음에 뭐 상대 평가제 이런 것들을 다시 과거처럼 돌리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그러면서 팀별로 협력해서 성과를 내는 시스템 이걸 좀 많이 도입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런 집단 간 경쟁의 분위기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생존 문제를 네.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체제로 가야 된다. 이걸 개인한테 떠넘겨놓고 개인 간 경쟁을 시키면 아수라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진짜로. 네네. 모든 사람들은 다 진짜 이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네. 그 격투 시합에 나선 선수같이 막 이웃과 치고받는 그런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생존 문제라도 해결을 해주면 사회나 공동체가 뭐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바뀌고 국가나 공동체에 대한 태도도 바뀌고 불안도 줄어들고 네네. 거기에다가 집단 간 경쟁으로 돌아가면 저는 상당 정도 사람들이 인성을 회복할 거라고 봐요. 그 오징어 게임의 교훈 중에 하나는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원래 악해서 그런 게임을 하게 된 거냐, 아니면 그 게임을 하다 보니까 악해지느냐. 그분들이 거기 끌려간 거는 내가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빚 좀 맞습니다. 갚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맞습니다. 대부분이었던 거잖아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한몫 잡아보겠다고 했던 맞습니다. 사람들. 그런 일부가 섞여 있었지만 네, 네. 대부분은 정말 절박하게 죽을 위기에 처해서 어쩔 수 없이 참가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그 주인공 친구로 나오는 서울대 출신 누가 나옵니다. 그 친구인데 아주 악당 중에 악당이죠. 얘도. 두 번째까지 살아남았다. 네. 근데 이 친구도 그 게임이 중간에 잠깐 정지됐을 때, 스톱되었을 때, 그 외국인 노동자가 있어요. 그 노동자하고 정류장에서 노동자 걸어가려고 그러니까, 아니, 뭔데, 어떻게 걸어가려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갑을 빼서 있는 돈을 다 줍니다. 택시 타고 가. 그 정도의 인간미는 있잖아요, 이 사람이. 네네. 네. 근데 게임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의 악마처럼 바뀌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이 드라마가 시사해 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미워하면서 싸우고 사는 게 아니라 네. 게임의 규칙이 우리를 싸우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규칙을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사람들은. 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끝나고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오징어 게임 방식 1등이 453억을 받는 방식을 하겠느냐, 네. 참가해서 모두 다 1억씩 받는 방식의 게임을 하겠느냐 했을 때 청년들 중에 75% 이상이 2번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도 기회가 된다면 1번 하기 싫은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 싫은 거예요. 2번이 좋은 거예요. 네. 다 그냥 생계를 보장해주는. 근데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건 좀 어폐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게임입니까? 다 똑같이 1억씩 주면. 그렇죠. 그러니까 다 1억 주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3등 한 40명 뽑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한 500만 원, 뭐 100만 원, 그 다음에 뭐 2등 뽑아서 500, 뭐 1등 한 1000, 이 정도는 저는 줘도 된다고 봐요. 약간의 격차를 네, 두는다? 약자의 격차는 보상을 줘야죠. 그럼 재밌잖아요. 네네네. 근데 근데 그 대신 그거를 못 받으면 1등 못하면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반칙을 쓰고 막 죽이고 이러진 않겠죠. 네네네. 선의 경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규칙으로 물어봤으면 저는 한 90% 이상은 청년들이 2번을 대답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획일적 평등의 게임이라 할지라도 네. 압도적 다수의 청년들이 2번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 청년들도 이런 게임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실상. 1번 같은. 그러니까 성과를 인정은 해주되 네. 나머지가 전무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일정의 대가를 받고 노력한 일부 대가를 받고 그 대신에 잘하는 사람 조금 더 많이 주는 그렇습니다. 먹고 살 수는 있게 해줘야죠. 네, 네. 오징어 게임에서 죽는 거로 비유했지만 그게 사실상 패자한테 너무 박하게 주는 세상. 네. 그래서 뭐 게임에서 지면 먹고 살 수조차 없는 이런 불균형을 이제 풍자한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만 보장이 돼도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서로 미워하면서 싸우고 이기적으로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불안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향을 해야 그나마 우리의 불안이 떨어지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지를 우리 김태용 소장님과 함께 알아봤고요.